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김윤경 기자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연구를 했는지 또 연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88만 원 세대의 저자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제학자 오석훈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요, 생생경제 지금 2번째 모셨는데 처음에 모셨을 때는 우리가 세월호 때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었고 또 이번에는 빈곤 퇴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셨거든요. 제가 이런 주제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박사님밖에 없어요. 자, 앞서 김윤경 기자와 함께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빈곤 퇴치 연구부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경제학자로서 우리 우석훈 박사는 빈곤 퇴치 연구자가 2019년 현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주류 경제학 그리고 표준 경제학 쪽에는 잘 안 나가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줬으니까 똑같은 얘기에 또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최근에는 유행이 조금 이색적이지만 어려운 얘기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혹은 뭐 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 빈곤 얘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발전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3세계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벨상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개발 경제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좀 새로운 아젠다를 연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요? 비주류적이면서도 조금 이색적이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건 누군가 꼭 챙겨봐야 된다. 네. 그런데 많이 나갑니다. 근데 빈곤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전혀 이색적이지 않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잖아요. 그걸 연구한 게 경제학자로서는 이색적인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다고 놓고 출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각자 얼마큼의 자산을 받았다고 치자라고 경제학이 출발하거든요. 그럼 부자는 걔는 처음부터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적게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걸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빈곤도 있지만 뭐 기아도 있고 이런 거를 그냥 두고 갈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공동의 문제인데 경제학의 아픔인데요.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투자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소외된 분야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가난이란 문제가 연구할 대상이 아닌 거군요. 그 사람 원래 가난해. 가난한 사람 원래 그래. 라는 게 정말 표준적인 접근이죠.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박사님이? 아니 아프리카에 무슨 생고로 대통령 세네갈 오면은 공항에 깃발을 들려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초등학교 때 제가 TV를 보면 너무 잘 사는 나라로 나오던 게 필리핀이었어요. 네. 필리핀에 무슨 여사가 화려한 구두와 화려한 옷, 우리 헐리우드 스타 보는 것처럼 야 필리핀은 잘 살고 저기 잘 사는 분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라고 그러다가 중진국 단계를 거치고 네. 지금은 1인당 3만 달러인 때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전체의 문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사님도 예전에는 가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절대 빈곤을 퇴치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생각을 달리하시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옛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아무리 봐도 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몰락해서 못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우린 좀 이게 많이 섞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이거나 시스템과 관련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가난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하고 지금 한자리에 앉아서 인터뷰하는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진짜 뭐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뭐 지금 아프리카 대통령 나왔을 때 태극기를 흔들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을 빈곤 퇴치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꼽았어요. 주로 이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한글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 교육 때문인지 네. 어쨌든 굉장히 이 의무 교육을 일찍 정착을 시켰고 국민의 대부분이 글씨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선진국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에 관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저개발 국가 중에 하나였던 한국을 뭔가 발전시키는 데 역할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탔던 폴 로머는 그게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45년 전쟁 끝나고 있던 많은 독립국 중에서 네. 한국 정도가 온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교육을 많이 했다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계속 분석을 하게 되죠. 네.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요소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꼽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국가입니까? 평균치의 오류 같은 건데요. 평균치로 치면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인데 네. 부자들이 더 잘 살면 평균치가 사실은 좀 아닐 거잖아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없던 시절 생각해 보면은 뭐 배 자체가 고프니까 그때는 빈곤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조금 더 높일 것인가. 근데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빈곤이 어떻게 나오냐면 빈곤한 사람들이 더 살이 쪄요. 부자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서 날씬한데 부자들은 좀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봤던 칼로리 자체가 없는 가난하고 좀 달리 구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보건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네. 문화적으로도 소외가 되고 절대적으로도 조금 교육 이런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질 못한다. 이 어려운 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좀 주로 보는 빈곤 문제죠. 그걸 신빈곤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서점 같이 일본의 큰 서점에 사회과학 칸이 있고 네. 바로 그 옆에 신빈곤이라고 해서 칸 하나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것 같더니 몇 군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어보니까 일본도 예전에는 다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이제 20대 문제라든가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단기 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사회 현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우린 좀 그런 분석이 좀 약하죠. 네. 그런 분석에 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스폰서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마케팅으로 보면은 돈이 나오는 쪽으로 연구도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잘 줘요. 근데 4차 혁명 시대에 빈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에서 과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예쁜 거 위주로 연구가 가다 보니까 좀 소외된 것들 중에서도 좀 스타급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자살 사건이 나거나 뭐 그러면은 네. 굉장히 그 사건이 집중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걸로 가지만 그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그 분도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몰라서 이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문제의식이겠죠? 예. 도식적으로 보면은 가난하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게을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네, 거죠. 그걸 이제 신빈곤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일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신빈곤이라는 걸 사회의 새로운 신경향으로 인지했다는 건데 그럼 정책들도 좀 바뀌었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뭐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공격적으로 최저임금 올렸던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예요. 아하. 그래서 내걸었던 게 동경 수준으로 이 최저임금을 좀 높이자. 일본은 지역별로 하거든요. 최저임금도 공격적으로 높였고 임금도 높이면서 그 일본에 그 춘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봄 되면 일본 노조들이 이제 쫙 해서 임금을 높이는 걸 춘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일단 총리부터 각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최저임금도 높이고 임금도 높이자. 그래서 그걸 공투라고 불러요. 신조어죠. 네. 공무원 투쟁을 한다고 해서 춘투 대신 공투를 한다고. 이게 이제
밑에 쪽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보수 우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베 정부가 그것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괜찮은 정책 기조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 동안에 일본의 20대들은 완전 고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본 사람들이 완전 고용은 아니지만 네. 청년층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좀 생겼죠.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불세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는 그런 거를 되게 강도 깊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최저임금 반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보수 쪽에서 했으니까 반대를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냥 계속 대기업 가서 애가 좀 너한테 맞춰주고 뭐 자금도 줄 테니까 이거 좀 올리자. 네. 오죽하면 공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춘투 대신에. 그렇네요.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빈곤 문제 해법을 연구한 개발 경제학자 3명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갔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지금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사실 그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 마을 이장이 배 안 고프게 하는 게 마을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신빈곤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치적 영역 제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거겠죠? 길게 보면은 정치 이슈가 사회에 굉장히 휘발성도 높고 막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3, 4년으로 시간을 높여보면은 결국은 경제가 많은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한 정권에 대해서는 네. 사실 펴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별로 잘 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펴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기 이슈는 정치 이슈지만 중장기로는 빈곤 문제를 포함해서 네. 먹고 살기 편하고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어.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을 지금 할아버지들이 회상할 때 좋았다고 이념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그 성과가 있냐라고 이제 막 따져보면은 좀 복잡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건 신념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 정권도 경제에 관해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건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위기의식에서 나온 말일까요? 위기의식은 있는데 원래 민생경제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아, 왜요? 민생경제라는 말이 그 순원이라는 중국 이제 국민당의 이념이에요. 네.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민족은 알겠는데 민생의 그 민은 누구냐. 국민이냐 시민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민생을 얘기할 때마다요 늘 나왔던 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라 나왔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직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설에서 띄워야지라고. 그래서 말이 민생경제는 정말 그 민생경제를 경제 체제를 바꾸고 개혁을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걸 했냐. 그러지 않고 단기 처방을 해서 돈 풀어서 건설로 돈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한국의 민생경제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국 지금 나왔잖아요. 민생경제란 말 나와서 왜 토건 얘기 안 나오나 했더니 아니나 바로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푸는 거를 어디에 푸느냐. 가난한 사람한테 풀고 문화에 풀고 지식에 풀고 동네에 풀어야 되는데 시멘트에다 풀잖아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우석훈 박사님께서는 경제학자로 사시면서 평생을 같은 메시지를 늘 주고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의 결과물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재인 정권조차도 결국 옛날 방식으로 회귀할까요? 아이고, 그걸 알면 제가 돗자리 폈을 텐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네. 이런 건 있어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성과랑 상당히 또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지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아직 한 가지 안 하는 거는 수출 밀어내기는 안 해요. 수출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1월, 2월에 수출했던 거를 연말에 막 땡겨서 하잖아요. 그럼 그해 수출률이 좋아지고 무슨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데 연평균 내보고 3년 평균 내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또 막상 선거가 있고 그러면은 당장의 지표를 올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그렇죠. 느끼죠. 경제학자로서 아마 정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우석훈 박사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유럽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념이 보수적이도 있고 거길 넘어서서 극우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경제적 신빈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구구파가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네. 옛날 구구파 말고 이게 동구가 붕괴하면서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불안감을 느꼈는데 또 마침 그때 유럽의 그 실업률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구구파들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20년 뭐 불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은 좀 군국주의로 바꾸면서 이 평화헌법을 바꾸고 정상국가라는 표현으로 좀 궁극적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넷 우익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국어 나올 개연성 있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게 불만스럽고 별로 도덕적으로 공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흐름 일부가 극우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의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만 꼽자면은 2003년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자 취임식 신년사였죠. 네.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가 들어갔어요. 노무현 정권 때. 네. 네. 막 대통령도 되기 전인데 그리고 나서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권한대행을 황교안 권한대행 하면서 경제포럼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보는 경제는 기업하기엔 좋은 나라인 거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기업하기엔 좋은 나라가 사실은 경제 기조 1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라고 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직장인으로서 너무 반가운 그러면은 말이네요. 해마다 수십 명씩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자 중에 60% 정도가 직장인이더라고요.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라고 했으면은 자살도 적었고 사람들도 회사에서 편했을 거지만 역설적으로 회사도 지금보다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당연히 조직이 커지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기업하기 좋아졌냐. 일부가 탈세하고 나쁜 짓 하기만 좋아졌지 노조도 힘들지 다니는 사람도 힘들지 정작 오너들도 회사가 힘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의 이 두 가지의 출발점에서 약간의 이 시선 차이가 몇 년 동안 많은 차이가 낸 거 그렇네요. 아니에요. 굉장히 크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딴 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카톡이라도 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걸 이렇게 팀으로 네. 만들고. 네.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지. 부동산으로 뭐 결국 살리는 것뿐인 민생 경제라고 해서는 불투명하잖아요. 이 민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서민 경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서민은 원래 우리말이니까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갈 돈을 먼저 줘야겠구나. 민생 경제 같은 이상한 말 쓰지 말고 뭐로 좋게 할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 어려운 사람들의 조건, 네. 빈곤한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있는 삶 이후로 제 마음을 움직인 그 카피입니다.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아, 정말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그래서 노동자도 행복하고 그 노동자 함께 일하는 고용주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좀 줄어들고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여서요. 그런 나라가 온다면 이 신빈곤의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교수님이 88만 원 세대 쓰셨는데 좀 행복한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세대라는 말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즘도 계속 무슨 세대라고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미국의 2000년대 사람들 분석한 책을 보니까 마찬가지 미국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랑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세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세대론, 괜한 세대론이 없는 세대론이라는 게 일단 갈등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진단이 나온 건데 안 아프면은 병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놓여있는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가장 따뜻한 경제학자,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